네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했어요. 밤새 기다려봤는데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지. 오늘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약속이 있었던 걸 저도 잊어버려서 문자 보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진 건데 왜 저를 불효자로 만들려고 하세요? 자식 불효자로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내 생일 챙겨준다. 내려온다길래 너 힘들까 봐 내가 올라간다고 했어. 내가 문자 볼 줄 모르는 거 알면 전화라도 할 수 있잖아. 그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전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 모셔다 드렸는데 며칠간 거동이 힘드시다고 하셔서 저도 모시고 와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차라리 이사한 집 주소를 좀 알려줬으면 진작 찾아가서 상황을 알고 돌아왔을 텐데 너는 끝까지 안 알려주었지. 기차역에서 계속 기다리며 힘들었던 내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집 주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어차피 엄마 문자도 못 본다면서요. 제가 주소 문자 보냈다고 그걸 받겠어요. 미안하다고 충분히 사과했고 더 이상 엄마 앞에서 죄인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혹시 몰라 출발할 때부터 좀 알려달라 하지 않았냐. 근데 계속 며느리랑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너는 정말 엄마는 신경도 안 쓰는구나. 너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녀석이야. 아들이 결혼하면 그런다던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은 몰랐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요. 제발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엄마는 너무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됐죠?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내 잘못이 없다. 내 말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지. 너 이사 간다고 해서 나름 집들이 선물도 사고 너와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려 했는데 내가 기대가 너무 컸구나. 이제 나도 그만하련다.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지 않으련다. 저는 내 시간을 버려 포항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왔지만 아들을 기다리며 기차역에서 밤을 지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선자입니다. 올해 74이 되었고 남편은 20년 전쯤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제 곁에 있던 두 아들이 있어서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 두 아들은 터울이 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50살, 둘째 아들은 38살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때문에 사실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큰아들은 아버지의 땀으로 일군 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총각이라 그런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늦게까지 결혼을 못해서 제 한숨이 드러나자 큰아들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에게 호감을 가진 여자들은 많은데 제가 농사 짓는 게 싫은가 봐요. 농사꾼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다 떠나네요. 죄송해요. 그게 왜 내 잘못이냐. 집신도 짝이 있으니 언젠가 너를 알아봐주고 좋아해줄 여자를 만날 거다. 요즘 누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냐. 기다려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끝내 결혼을 포기하고 저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사는 고상진 씨의 아들이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했는데 참 부지런하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의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했고 다행히 아들이 받아들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42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좋았고 베트남 며느리와도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냈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고 예쁜 손주도 둘이나 낳아 주었지만 며느리가 매일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타지 생활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국 남자에게 시집 왔으니 애 낳고 잘 살면 적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쉬이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기에 계속 고민하다가 그동안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아내의 나라에서 살고자 했고 결국 베트남으로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녀의 친정 가까이에서 이쁨 받으며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베트남에서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게 곧잘 되어 큰 돈을 벌었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주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떠난 자리가 컸기에 저는 작은 늦둥이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녀석은 형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가족에게 희생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늦둥이라 예쁨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때때로 답답하고 미련스럽다고 느껴졌는데 문제는 작은 아들이 형과 너무 달라서 일단 부모나 형제보다는 자기부터 챙기고 보니 그게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둘째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 생각을 많이 하는 자식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나 형제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가족만 챙기는 녀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제 곁을 떠나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나고 자라 대학도 근처에서 나왔고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도소매업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큰애와는 달리 매사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여자들도 많이 따랐지만 결국 양씨 할머니의 손녀딸과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씨 할머니의 손녀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시골에 와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그의 고향을 제 고향으로 삼았지만 양씨 할머니의 따님은 서울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후 손녀딸을 낳았는데 이혼을 해서 생계 문제로 손녀딸을 양씨 할머니께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씨 할머니의 손녀딸 윤혜는 어릴 때부터 제 아들과 아는 사이였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서울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사실 어디에서 살아도 상관없지만 윤혜의 직장이 서울이고 친정 식구들도 서울에 있어서 저도 서울로 가서 다시 직장을 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고향에 혼자 남게 될 텐데 너까지 없으면 엄마가 어찌 살까 겁난다. 남편도 큰아들도 없던 이 고향에 의지할 늦둥이 아들까지 서울로 가게 되니 저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결정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이 그런 성격인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을 떠나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아들을 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안 보낼 수는 없었기에 결국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를 잡고도 마음이 허해서 이불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양씨 할머니가 눈이 빨개진 저를 보고 혀를 차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돈이 되었는데 이렇게 울면 내가 섭섭하지 않겠나. 손녀딸이 자주 놀러왔던 곳이니 아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며 자주 올 거야. 나중엔 이곳에 다시 터 잡고 올지 모르고 아니면 자네가 서울로 이사를 갈 수도 있지. 방법은 많아. 양씨 할머니 말씀대로 서울로 가면 아들과 가까이 살 수 있어 좋겠지만 당시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팔아도 서울로 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도 있었고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기에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자가를 마련한 덕에 아들은 집 걱정 없이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견례는 고향에서 열렸고 며느리와 사돈 되실 분이 내려왔습니다. 사돈 되실 분은 아들을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딸이 좋다 하니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사돈 되실 분은 이혼 후 딸 하나만 고이고이 키운 양반이었고 며느리가 저희 아들보다 학벌도 능력도 나아서 결혼시키기 아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분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제가 힘들게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도 얻었죠. 욕심 같아서는 아쉽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니 저도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사위를 제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사돈은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도 딸 같다며 밥도 먹으러 오라고 하시고 반찬도 가져다 주시며 오히려 아들보다 더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씨 할머니의 손녀이자 며느리인 윤혜도 아들과 함께 초반에는 할머니와 저를 자주 찾아오고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관계는 양씨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였습니다. 할머니가 90세가 되셨을 때부터 치매 기운이 조금씩 나타나더니 급격히 나빠지셔서 정신을 놓아버리곤 하셨습니다. 제가 그나마 곁에 있어서 할머니를 자주 뵐 수 있었지만 제가 할머니의 친딸도 아니고 먹고 사는 농사일도 바빠서 할머니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사돈에게 연락을 드려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시니 병원에 모셔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고 안사돈은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와 할머니 집에서 함께 자고 가셨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할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이 보였고 결국 안사돈은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이 정신 놓기 전까지 사돈 덕분에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안사돈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고 저에게는 늘 친정어머니 같으셨던 분이라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서울에 갈 때마다 어머님을 찾아뵈려 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사돈과 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소식을 주고받았고 양씨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 지 반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뵙지 못한 채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빈손은 썰렁했고 안사돈과 윤혜, 우리 아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아들에게 할머니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걱정 말라고 하며 울고 있는 안사돈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 안사돈과 며느리와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아들 내외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 그들도 더 이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도 고향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연휴가 짧아서 다녀오면 일을 하기 쉽지 않다면서요. 그래도 이번에는 오는 게 좋지 않겠니? 벌써 2년째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다 너희 얼굴 잊어버리겠다. 죄송해요. 다음 명절에는 꼭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해 설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해서 못 왔고 그 다음 해는 손주가 태어나서 못 온다며 몇 해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날 때 저는 미역을 챙겨 병원에 올라가 겨우 1시간을 보고 내려왔고 아들은 돌잔치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5살이 될 때까지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잊은 듯했고 양씨 할머니와 자매처럼 지냈던 안사돈에게도 연락하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에 홀로 남아있고 큰아들은 베트남에서 한 번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얼굴을 봤을 뿐입니다. 가까이 있는 아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다 아들 얼굴을 까먹을까 봐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70대 중반을 향해 가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치가 그리워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커져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귀엽고 예쁘다 해도 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제 생일이 있어서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싶었지만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들에게 연락을 넣었고 아들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연락을 하려 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니야, 바쁘게 살면 좋은 거지. 요즘 바쁘게 살아야지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겠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는 집사람과 잘 상의해서 꼭 고향에 들를 테니 그때 뵙겠습니다. 아들은 미안했는지 올해는 꼭 얼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한참 남아 있었고
제 생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이었죠. 저는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데 이번에는 얼굴 좀 볼 수 있겠니? 칠순 때도 혼자 스스로 챙겼습니다. 아들은 챙겨주지 않았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칠순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칠순을 잘 챙기지 않는다지만 제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안 챙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니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무도 제가 칠순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상처받고 몇 해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볼 겸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들이 과연 제가 몇 살이 되었는지, 환갑이 지났는지, 칠순이 지났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전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거의 엄마 생신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저희 가족 생각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해마다 생신이 있었을 텐데요. 아니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내 가족 생일 챙기기도 버거웠을 텐데 언제 멀리 있는 내 생일까지 챙기겠니?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엄마 곁에 있는 아들이고 형도 없으니 저라도 엄마를 챙겨야 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그럼 엄마 혹시 이번에 서울로 좀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려고 전화했단다. 어쨌든 너희가 워낙 바쁘다 보니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 그래도 바쁜 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 근처긴 한데 어쨌든 이삿짐도 싸야 하고 정신없는 상황이긴 해요. 이사를 가? 그렇구나. 언제 가는데? 아마 엄마 생신 일주일 전쯤 이사 갈 것 같아요. 엄마 오실 때까지 짐 정리 다 해놓을게요. 이사했으면 정리가 덜 될 수도 있지.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무슨 흠이냐.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나는 너희 얼굴 보러 가는 거지. 그래도 이번에 넓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어머님도 서울 오셨을 때 하룻밤 주무시고 손주도 보시고 가세요. 오랜만에 뵙는 건데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모처럼 어머님 생신이니 같이 백화점 쇼핑해요. 아들이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헤아려 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생각해 주는 건 아들뿐이라는 마음이 들자 흐뭇하고 든든했습니다. 제 생일을 여태껏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 있었기에 저는 그런 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간만에 서울에 가서 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레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제 마음에도 산들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서울을 가보지 못했기에 저는 촌스럽고 느린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빠르고 화려하게 바뀌는 서울의 모습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신기한 세상을 구경할 생각에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대되었던 건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손주가 많이 컸을 텐데 할머니를 보고 알아볼지, 낯선 얼굴에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이 갔습니다. 손주는 아들을 많이 닮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예쁜 손주가 아들까지 닮았으니 더 예뻐 보일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늦둥이로 태어나 예뻐서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였으니 말이지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 생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다는 소식에 만약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할 것 같아 미리 집 주소를 알아보려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자를 잘 보고 쓰는 방법도 모르기에 미리 종이와 볼펜을 챙겼습니다. 마침 아들과 통화가 되었고 저는 바로 적을 준비를 하고 물었습니다. 이사 간 집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저희 집 주소요? 왜요? 아니, 만약에 너희가 바빠서 연락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옛날 주소는 아는데 너희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일단 그건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집 주소 알려주는 게 며느리랑 상의할 만큼 중요한 일이냐? 아무래도 민감한 집 주소니까 와이프랑 상의해봐야죠.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가까이 살면서도 부모에게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사시는 장모님도 저희 집 비밀번호 모르세요. 그건 좀 이상하구나. 장모님이 너희 반찬도 챙겨주고 아이도 봐주실 텐데 비밀번호는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니? 혹시 며느리가 내가 오는 것도 싫어서 와이프랑 상의해보고 집 주소를 알려주겠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뭐든지 의논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덜 싸우고 가정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 저는 아들의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생활을 중시하는 건 알지만 부모인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심지어 집 주소까지 의논해서 알려준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집 주소를 안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제가 그 집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반응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에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는데 혹시 그건 그냥 해본 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자고 가고 싶었는데 예의상 한 말에 내가 너무 들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기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생일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생일날이 다가오자 새벽 일찍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 두 손에는 제가 직접 담근 장과 밑반찬, 그리고 싱싱한 야채들이 한가득 담긴 봉지들이 있었습니다. 꽁꽁 싸매고 기차에 올라탔고 저는 창밖을 보며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라며 콧노래를 부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저를 깨웠고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할머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제 내리셔야 해요. 벌써요? 아유, 잘 잤네. 깨워줘서 고마워요. 직원 덕분에 저는 금방 일어나 물건들을 챙기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으니 아들네 집으로 가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까지 나왔으니 아들네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 줄에 섰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의 집 주소. 앞불싸, 주소를 몰랐던 겁니다. 얼른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차역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혹시 아들이 문자로 주소를 보냈나 싶어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문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확인해 보았지만 주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문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통화가 안 되니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며느리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돈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마저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지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앞에서 제 짐을 다시 머리에 이고 기차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집 주소를 몰랐기에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집 주소를 깜빡했을까 생각하다가 순간 장모님에게도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일부러 주소를 안 알려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기다렸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아들은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사오니 라는 말소리만 들려와서 저를 다시 역 앞에 주저앉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왔는데 오자마자 역내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역 앞에서 하염없이 있을 수는 없어서 짐을 잠시 역내에 맡기고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 근처에는 뭐가 참 많았습니다. 쇼핑센터도 많고 음식점도 많았으며
살 것과 볼 것들이 넘쳐나니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내 74번째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꼭두 새벽부터 피곤한 몸으로 돌아다니니 더 빨리 지치는 듯해 점심이라도 때울 겸 아무 음식점이나 들어갔습니다. 메뉴가 여러 가지로 요란스러워 가장 만만한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순두부찌개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해물 순두부찌개가 15,000원이라니 그 순두부찌개 맛은 절대 15,000원짜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한 것보다도 못한 맛이었습니다. 돈이 아깝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면 다 남겼을 맛이었죠. 그래도 배가 고팠기에 꾸역꾸역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배를 채운 뒤 다시 나와 쇼핑센터를 둘러보니 제법 눈에 띄는 옷들이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들 속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밝게 보이려고 밝은 색을 많이 입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번 다홍색의 옷을 가져다 대보니 얼굴이 한결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사이즈도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금방 빠질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직원이 저에게 좋은 말로 물건을 팔려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런 친절한 말조차도 좋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딸 같은 여자가 와서 이것저것 옷을 대보이고 잘 어울린다며 친절하게 대해주니 그 호의가 고마워서 도저히 돈을 안 쓰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옷도 마음에 들었고 저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잘 선택하셨어요. 이거 입으시니 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가까이서 보니 피부도 정말 고우세요. 누가 보면 제 친구인 줄 알겠어요. 늙은이 놀리면 못 써요. 어디 봐서 내가 그쪽 친구야? 나보다 20년은 젊어 보이는구만.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언니뻘 정도로 보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이요. 어머, 세상에 74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누가 어머님을 74으로 보겠어요.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여졌고 쏟아지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서 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소시적에 내가 우리 고향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날 쫓아다니는 사람만 해도 줄이 길었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도 외모가 출중하신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대단하셨을지. 따님도 어머님 닮으셨으면 굉장한 미인이겠어요. 나는 아들만 둘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생일이라고 일부러 챙겨주겠다고 전화까지 왔지 뭐요. 그래서 내가 4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온 거라오. 정말 기특한 아드님이네요. 저는 자식 자랑을 실컷 했고 직원은 뭐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친절하게 들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보통은 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내색이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그 직원은 끝까지 웃으며 들어주었기에 저도 모르게 옷 3벌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실컷 수다를 떨었지만 시간을 보니 다시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4시가 되었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고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나왔더니 이제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신기한 구경거리도 잠시뿐 자꾸만 눈이 감겼습니다. 더 이상 쇼핑할 힘이 없어서 다시 역으로 돌아왔고 꾸벅꾸벅 졸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니 어느새 주변은 어두워졌고 시간은 이미 7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내 생일도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 끊기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사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끝까지 기다려보자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바리바리 싸운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아서 목은 아프고 구경하느라 걸어서 무릎도 아팠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지친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 자꾸 아들에 대한 안 좋은 생각만 떠올라 그 생각을 떨치기 위해 집으로 가서 쉬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74살 생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저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30분 정도 기다리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후다닥 전화를 확인하니 안사돈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연락이었지만 쉬이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뒤섞여 괘씸함이 몰려왔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몇 번의 벨소리가 울렸고 마지막으로 끊기기 전에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 지금 어디세요? 저 병원 다녀오느라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안사돈께 연락드려봤습니다. 가까이에 계시죠? 네, 지금 우리 딸네 집에 와 있어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딸과 사위가 저 데리고 병원 다녀오느라 고생했어요. 애들 고생시켜서 미안해서 저녁도 사줬고 지금 딸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오늘 생일인 걸 알지 못하는 듯했고 아들과 약속해서 서울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이 알고도 이랬을 리는 없겠지만 저는 아들에게 해명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생일날 하루 종일 기차역에서 보낸 생각이 떠올라 얼른 아들의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사위가 오네요. 애들이 약을 차에 놓고 와서 비밀번호 따고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끝까지 안사돈이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하면서 제게 집 주소도 며느리 허락 없이는 못 알려주겠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비밀번호를 알고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저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들네 집에서 호강하고 있던 안사돈과 기차역에서 기다리다가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제 처지가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곧 한참 시간이 지나 아들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댁에 잘 도착하셨어요? 제가 문자 보낸 거 보셨죠? 문자? 내가 집 주소를 문자로 보냈냐? 내가 볼 줄 몰라서 혹시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 주소를 보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집 주소가 아니라 오늘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약속을 깜빡해서 제가 얼른 다시 돌아가시라고 문자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저에게 돌아가라는 문자를 보낸 아들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고 아들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질 것이 남아 있었기에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뭐? 돌아가란 얘기를 문자로 보냈다고? 오늘 내 생일인 거 몰랐니? 아니면 알고도 이런 짓을 한 거냐? 일이 생겼다면 전화를 했어야지. 문자를 보내놓고 내가 건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 전화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업무를 빨리 끝내고 조퇴해서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가야 했거든요. 나중에는 배터리가 다 닳아서 끊겼고요. 저 오늘 정말 바빴어요. 엄마, 차라리 내가 바쁘다고 해서 생일을 챙기지 못한 게 미안했다면 서울까지 오게 한 엄마에게 염치 없다고 차마 전화를 못 받았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했을 텐데 이건 정말 아니구나. 전화벨이 울리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저는 계속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들은 문자 한 통 보내놓고 끝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저는 계속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차라리 변명하지 말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네가 생일 챙겨준다고 해서 꼭두 새벽부터 양손에 가득 들고 와서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말을 하냐? 엄마, 나중에 전화해요. 지금 장모님도 계시고 전화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문자를 못 보셨다면 죄송하고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이번엔 애엄마랑 상의해서 최대한 명절에 들리도록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억울해서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전화는 끊겨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어느 때보다도 괘씸하게 느껴졌고 속이 상했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집 주소도 모르니 다시 전화해서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서 제가 다시 해도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멍하니 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허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의 처지가 부러웠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안사돈의 전화를 받았는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꾹 참았습니다. 옆에서 실례를 무릅쓰고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사위가 저 불편할까 봐 사돈을 서운하게 한 것 같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생신이시라면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안사돈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다 제가 부덕하게 자식을 키운 탓이지요. 그냥 생일이라 그런지 유독 마음이 안 좋긴 하네요. 그러지 말고 지금 택시 타고 오세요. 아직 12시 넘기 전이니까 애들한테 케이크라도 하나 사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한두 시간 거리도 아닌데.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서울까지 오셨는데 기차역에서 기다리게 했다니 너무 죄송하네요. 그냥 집으로 갈랍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러지 마세요. 사돈, 그렇게 가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애들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일단 와서 얘기해보죠. 집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얼른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문자로도 남겨드릴 테니 기사님께 보여주시면 돼요. 안사돈은 제 차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주소를 웅얼거렸지만 외워지지 않아 택시 기사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며 문자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고 그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서 아들을 본다고 해도 안사돈 앞에서 비참할 것 같았지만 안사돈 말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억울했습니다. 택시에 오르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아들의 집 주소를 안사돈에게 들은 것이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안사돈 말대로 마음이 풀리지 않고 돌아가면 아들과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태 연락도 없으니 작은 아들을 잃게 될까 봐 걱정도 들었습니다. 풀어야 할 것은 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고 아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준비를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아들네 동 앞에 내려주었는데 배를 누르는 법도 모를까 봐 잠시 차를 앞에 세워두고 문자로 확인한 주소를 보고 배를 눌러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까지 하고 떠났는데 오늘따라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이 고마워서 내가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문이 열렸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1층에 도착하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와서 맞이하는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소파에 앉아있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애들이 지금 주방에서 사돈 오신다고 뭔가 준비하고 있네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네요. 얘들아, 어머니 오셨다. 빨리 나와야지 뭐 하고 있니? 안사돈이 저를 보고 애들을 불렀고 저는 새로운 공간에 위축된 듯 얼떨떨해졌습니다.
그때 눈치 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아까 점심이 순두부찌개가 전부였고 시간이 10시 가까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안사돈의 말에 바로 나오고 뒤이어 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눈에는 아들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듯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우, 죄송해요. 오늘 어머니 병원에 모시느라 저도 직장 연차를 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이 사람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정신없어서 어머님께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생일인데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너도 핸드폰 꺼져 있었니? 저희 엄마 챙기느라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갔어요. 어머님, 오늘따라 세 사람 연락이 다 안 됐으니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혹시 뭐 사셨어요? 저는 아들네 줄 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옷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 얼른 봉투 속을 확인하더니 옷 세 벌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마냥 역에서 허투루 시간 보내신 건 아니네요. 세상에, 이렇게 색깔 고운 옷들은 어디서 사셨어요? 저희 엄마도 옷 한 벌 사드려야 하는데 이따가 한번 입어보세요. 오늘 어차피 주무시고 가실 거잖아요. 그쵸?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며느리가 준 봉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제서야 눈치 보던 아들이 나섰습니다. 오늘은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것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엄마 얼굴 오랜만에 뵈니 좋네요. 장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나마 엄마가 좀 덜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아, 그런 얘긴 그만하고 자네 어머니 빨리 식사라도 챙겨드리게. 저녁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얼른 뭐라도 드시게 해야지. 엄마, 우리 외식하고 와서 지금 밥이 없는데 뭐라도 시킬까요? 어머님, 됐어요. 당장 시장하신대. 지금 시켜서 언제 오겠어요? 있는 거라도 간단히 차려드려서 요기하게끔 해드려라. 제 말은 무시당했지만 안사돈의 말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분주하게 제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안사돈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니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특히 안사돈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어 제대로 어깨를 피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갈걸.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가 도대체 무슨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아들과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고작 여기까지 와서 안사돈 눈치나 보는 내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사를 준비해 오더니 즉석밥과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를 차려냈습니다. 얼른 드세요. 라며 아들은 뒤돌아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저 자기들 편하라는 일종의 형식적인 행동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안사돈이 절뚝거리며 와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여기 꽃도 하나 장식으로 꽂아볼까? 하며 참여하자. 맞다. 이렇게 하니까 더 예쁘다. 엄마,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며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소외감을 느끼며 혼자 외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밥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참고 있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안사돈과 사이가 좋아 보이는구나. 가까이 살기에 내가 장모님을 더 챙기는 건 알겠지만 오늘만큼은 날 먼저 생각해 줄 수는 없었니? 그렇다고 장모님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 짧은 시간에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주고 집 주소라도 알려줬으면 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또 그 얘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사과했잖아요. 그래도 장모님께서 엄마 챙겨주셨는데 꼭 지금 불편하게 이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만해라, 안사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남으실 거다. 하지만 안사돈께서도 자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라 너그러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니만큼 좋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사돈 말씀하지 마세요.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들과 얘기하는 동안은 모른 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입을 다물고 잠시 저를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기가 막힌 듯 친정엄마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아들만 남아 얘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엄마, 대체 어떻게 풀어드리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풀어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을 뿐이다. 내가 집 주소를 내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나를 기차역에서 기다리게 했니? 엄마, 왜 그렇게 집 주소에 집착하세요? 좀 기다리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셨어야죠. 오늘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거 선약이 있었던 걸 나도 깜빡하고 있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진 건데 왜 자꾸 저를 불효자로 만들려고 하세요? 내가 내 생일 챙겨준다고 굳이 내려온다길래 너 힘들까 봐 내가 올라온 거 아니냐. 내가 문자 잘 볼 줄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계속 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전화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안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제가 모셔야 해서 오전 중에 업무도 급하게 마치느라 정신없었어요. 제 힘든 사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말하냐? 엄마가 집 주소만 알려달라고 했으면 진작 찾아가서 사정을 이해하고 돌아갔을 텐데 끝까지 안 알려줘서 기차역에서 기다리느라 힘들었던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주는구나. 집 주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제발, 엄마, 집 주소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엄마도 문자 못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소 문자로 보냈다고 그걸 보셨겠어요? 미안하다고 충분히 사과했고 더 이상 엄마 앞에서 죄인 되고 싶지 않아요. 전에부터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며느리랑 상의해 보겠다고 했잖아. 너는 정말 엄마는 신경 쓰지 않구나. 너는 내 안사람과 내 자식밖에 모르는 녀석이다.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서운할 줄은 몰랐구나. 제발, 엄마,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엄마는 너무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면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 알겠다. 다 내 잘못이다. 됐지? 이제 그만하자. 아니,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말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새로 이사 간다고 해서 나름 집들이 선물도 사고 너와 며느리랑 좋은 시간 보내려 했는데 내가 꿈이 너무 컸나 보다. 이제 나도 그만할 거다.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쏟아붓고 아까 샀던 옷 세 벌을 들고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는지 며느리와 안사돈이 절뚝거리며 나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할 때 말로만 가지 마세요 라며 잡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집에 제가 있는 게 아들, 며느리, 안사돈 모두에게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나쁘게만 보였고 너무 화가 나서 안사돈 앞에서 예의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와 큰 길로 걸어가 택시를 잡아 타고 역으로 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택시 기사조차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역에 내려 새벽까지 뜬 눈으로 기다리며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